한국 밤거리 영상 하나가 해외 커뮤니티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새벽 골목에 돈통이 그냥 놓여 있고 손님은 스스로 돈을 넣고 의자 위에 놓인 가방은 몇 시간이 지나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댓글에는 믿기 어렵다는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저게 진짜라고요? 카메라 밖에 누가 지켜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동네라면 3분도 못 버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장면이 특별한 행사가 아니라 한국의 평범한 밤거리에서 반복되는 풍경처럼 보였다는 점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한국에서는 이런 장면이 가능했을까요? 그리고 이 짧은 영상은 외국인들의 오래된 상식까지 어떻게 흔들어 놓았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한국 최고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처음 한국 밤거리 영상을 봤을 때 저는 그 나라 사람들이 전부 연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새벽 골목에 돈통이 그냥 놓여 있고 손님이 스스로 돈을 넣고 의자 위에 놓인 가방을 아무도 가져가지 않는다니요? 제 상식으로는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살아온 뉴욕의 밤은 그런 장면을 절대 허락하지 않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뉴욕 맨해튼에서 20년 넘게 델리를 운영했습니다. 낮에는 관광객도 오고 직장인도 오고 커피 한 잔 사면서 웃으며 농담하는 손님들도 많아요. 그런데 해가 지고 나면 가게 공기가 달라집니다. 문이 열릴 때마다 저는 손님 얼굴보다 손을 먼저 봅니다. 주머니에 뭘 넣고 있는지, 계산대 앞에서 너무 오래 머무는지, 선반 쪽으로 몸을 기울이는지, 눈이 풀려 있는지부터 보게 돼요.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장사를 하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밤 2시가 넘으면 저는 계산대 앞에 혼자 남습니다. 마지막 손님이 나간 뒤 문을 잠그고 금전 서랍을 열어서 지폐를 한 장씩 다시 셉니다. 습관이 된 지 오래됐어요. 그냥 넘기면 괜찮을 것 같다가도 한 번 더 세게 됩니다. 누가 일부러 훔쳐갔다는 뜻이 아닙니다. 취객이 거스름 돈을 잘못 받았다고 우기는 날도 있고 정신없이 손님을 받다가 제가 계산을 헷갈리는 날도 있고 선반에서 물건 하나가 사라졌는데 끝까지 확인이 안 되는 날도 있습니다. 그런 날이 계속 쌓이면 사람은 돈을 믿지 못하는 게 아니라 자기 기억까지 믿지 못하게 됩니다. 제 가게는 지하철 환기구 냄새가 올라오는 골목 모퉁이에 있습니다. 저는 거기서 매일 밤 똑같이 서랍을 열고 CCTV 화면을 훑고 셔터를 내립니다. 계산대 앞에는 투명 아크릴 가림막이 하나 설치돼 있는데 코로나 이후로 달아놓은 거예요. 처음엔 방역 때문에 달았는데 지금은 그냥 그게 편합니다. 손님이랑 사이에 뭔가 하나 더 있다는 게. 그날 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취객 한 명이 들어와서 거스름 돈 때문에 30분 가까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가 $5를 덜 줬다는 거였는데 저는 분명히 다 줬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길게 싸울 수가 없어요. 뒤에 손님이 기다리고 있고 목소리 높이면 더 시간이 걸리니까요. 결국 제가 그냥 $5를 더 내줬습니다. 억울하냐고요? 억울하죠. 그런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날 저녁은 선반 쪽에서 물건도 하나 없어진 것 같았는데 뭐가 사라진 건지 정확히 특정도 못했습니다. CCTV 화면을 10번은 다시 돌려봤는데 화질이 애매해서 끝까지 확인이 안 됐어요. 그런 날이 있습니다. 다 잡히지 않고 다 정리가 안 된 채로 밤이 끝나는 날이요. 저는 밤 11시 이후로는 손님이 들어오면 빨리 내보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물건 고르는 시간이 너무 길거나 계산대 앞에서 지갑을 한참 뒤지거나 눈이 이상하게 풀려 있으면 자연스럽게 마무리를 유도합니다.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에요. 그냥 세상이 그렇게 돌아간다는 걸 몸으로 배웠습니다. 해가 지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웃는 얼굴로 들어오는 손님도 계산대 앞에 서면 다를 수 있다는 걸 저는 이 일 시작할 때부터 하나씩 배웠어요. 그런 밤이었는데 친구한테서 영상이 하나 왔습니다. 서울 어딘가의 새벽 골목이었어요. 작은 가판대 하나가 있고 주인은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손님이 와서 물건을 집어들고 옆에 놓인 작은 통에 스스로 돈을 넣고 가더라고요. 그냥 넣고 갔어요.
확인하는 사람도 없이요. 영상이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카메라가 조금 옆으로 돌아가자 의자 위에 누군가 놓고 간 가방이 있었습니다. 그냥 거기 있었어요. 아무도 가져가지 않은 채로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설치해 놓은 거겠지. 속으로 그랬어 너. 사각지대 어딘가에 카메라가 여러 대 달려 있겠지? 아니면 관광객한테 보여주려고 연출해 놓은 장면이겠지? 같은 장사꾼으로서 저는 압니다. 돈통을 그냥 놔두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게 안 하는 게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냥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으니까요. 적어도 제가 아는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속 보게 됐습니다. 자려고 폰을 내려놨다가 다시 들었어요. 그 돈통 장면을 3번인가 4번인가 봤을 겁니다. 장사를 오래 하다 보면 눈이 좀 이상해지는 게 손님 손이 어디로 가는지 자꾸 보게 됩니다. 계산대 앞에 서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시선이 가요. 그게 버릇이 된 거죠. 그런데 그 영상 속 손님의 손은 계속 돈통 쪽으로 갔어요. 주머니 쪽이 아니라요. 돈통 위치도 눈에 밟혔습니다. 가판대 한쪽에 그냥 올려져 있는데 뚜껑도 없고 잠금 장치도 없어 보였어요. 그걸 보면서 저는 자꾸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저기서 하루에 몇 번이나 저러지? 매번 저럴까? 비가 오거나 사람이 많은 날에도 저럴까? 영상 자체는 별것 없었습니다. 조용한 골목, 작은 가판대, 스스로 돈을 넣고 가는 손님, 의자 위에 놓인 가방. 그게 다였어요. 그런데 왜 계속 보게 됐는지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너무 낯설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낯설다기보다는 오래전에 잊어버린 어떤 감각 같은 느낌이랄까요?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저도 한때는 사람을 좀 더 쉽게 믿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잘 기억이 안 나지만요. 20년이 넘으면 그 감각이 어디에 뒀는지조차 모르게 됩니다. 아내가 그 무렵에 한국 출장 얘기를 꺼냈습니다. 회사 일로 서울에 며칠 가야 하는데 같이 가지 않겠냐고 했어요. 저는 처음엔 대충 듣고 넘겼습니다. 가게를 비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하루만 자리를 비워도 신경이 쓰이는데 며칠을 아예 없어진다는 건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아내 말이 끝나고 나서도 저는 폰을 다시 들었습니다. 그 영상을 또 봤어요. 마침 거래처 쪽에서 서울 회사랑 연결되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 번쯤 직접 얼굴 보고 얘기해 볼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핑계가 생긴 거죠. 솔직히 말하면 핑계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뭔가 직접 확인하고 싶을 때 그냥 그게 보고 싶어서 간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저는 아내한테 같이 가겠다고 했습니다. 인천공항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새벽 도착이었는데 그 시간에도 사람이 꽤 많았어요. 입국장을 빠져나오는데 안내 표지판이 워낙 잘 돼 있어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헤맬 틈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와본 적이 있어서인지 익숙하게 걸었고 저는 그냥 옆에서 따라갔어요. 공항철도를 탔습니다. 좌석에 앉았는데 맞은편에 혼자 앉은 남자가 있었어요. 30대쯤 돼 보이는 직장인 같은 차림이었는데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으로 지갑이 하나 나와 있었어요. 바지 주머니에서 반쯤 빠져나온 채라요. 저는 그걸 보자마자 본능적으로 주변을 한번 훑었습니다. 20년 넘게 골목상권에서 장사를 해온 사람의 눈이라는 게 그런 장면에서 자동으로 반응합니다. 누가 저 사람을 보고 있나? 누가 가까이 오나? 그런 걸 자꾸 확인하게 돼요. 그런데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옆에 앉은 사람은 이어폰을 끼고 폰을 보고 있었고 서 있는 사람들은 각자 자기 화면을 보거나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지갑이 흘러나온 남자는 계속 잘 자고 있었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게 이상해서 자꾸 그쪽을 봤어요. 10분 가까이 됐을 겁니다. 그 사이에 두 정거장이 지나가고 사람이 타고 내렸는데 아무도 그 지갑에 눈길을 주지 않았어요. 관심 자체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결국 그 남자가 잠에서 깨서 지갑을 주머니에 다시 밀어넣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폰을 꺼냈어요. 저는 그 장면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습니다. 딱히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눈이 거기 가 있었어요. 뉴욕에서 지하철을 타면 저는 항상 가방을 앞으로 메고 두 손을 위에 얹습니다. 오래된 습관이에요. 한 번도 직접 당한 적이 없는데도 언제부턴가 그게 기본 자세가 됐어요. 그런데 이 열차 안에서는 아무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가방을 선반 위에 올려두고 있었고, 누군가는 쇼핑백을 옆 좌석에 그냥 놔두고 있었어요. 저는 그 광경이 너무 낯설어서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공항철도에서 내려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분이 트렁크에 짐을 넣어주고 호텔 이름을 확인하고 말없이 출발했어요. 미터기가 돌아가는 게 화면에 바로 보였습니다. 뉴욕에서 택시를 탈 때는 미터기 옆에 뭔가 빠르게 올라가는 항목이 생길 때가 있어요. 이런저런 할증이요.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화면 구석구석을 확인했는데 그냥 미터기 하나만 있었습니다. 도착할 때까지 숫자는 딱 하나만 올라갔어요. 호텔 앞에 내릴 때 기사분이 트렁크에서 짐을 꺼내주셨습니다. 묵직한 캐리어를 꺼내서 보도 위에 세워줬어요. 저는 그 타이밍에 자동으로 지갑을 꺼내려고 손이 주머니로 갔습니다. 팁을 줘야 하나 하구려. 그런데 기사분은 이미 차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묵내 하나 하고 그냥 운전석에 올라탔어요. 저는 잠깐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우요. 뭔가 이상한 게 아니라 그냥 익숙하지 않은 느낌이랄까요? 서비스를 받고 나서 팁 계산을 안 해도 된다는 게 어색했습니다. 나쁜 어색함이 아니라 뭔가 빠진 것 같은데 빠진 게 딱히 필요한 건 아닌 그런 느낌이었어요.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었는데 거리에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게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어요. 가족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걷고 있고 퇴근하는 직장인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고 학생처럼 보이는 젊은이들도 있었습니다. 노인 두 분이 천천히 나란히 걷는 것도 봤어요. 늦은 밤에 노인이 혼자 혹은 둘이서 밖을 걷고 있다는 게 저한테는 자연스러운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뉴욕에서 밤 10시에 노인이 골목을 걷고 있으면 저는 자동으로 그분이 괜찮은지 한 번 더 보게 됩니다. 뭔가 상황이 생긴 건 아닌지요. 그런데 서울 거리에서 그 두 분은 그냥 걷고 있었어요. 이야기를 나누면서 천천히. 그게 다였습니다. 편의점 앞에 테이블이 놓여 있고 거기 앉아서 뭔가를 먹고 마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인들도 있었고 학생처럼 보이는 젊은 친구들도 있었어요. 밤 10시가 넘은 시간에 길가에 앉아서 편하게 먹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저한테는 그냥 신기했어요.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도 조명이 밝았습니다. 셔터가 내려간 가게보다 열려있는 가게가 더 많았고 작은 분식집이나 카페 같은 데서 불이 나오고 있었어요. 어두운 구석이 없다는 느낌이랄까요? 골목이 환했습니다. 저는 그 골목을 천천히 걷다가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이 많아서 안전한 게 아닐 수도 있겠다는 거였습니다. 제가 아는 번화가는 사람이 많으면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눈이 많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근본적인 원인은 아니잖아요. 서울의 이 골목은 좀 달라 보였습니다. 안전하니까 사람들이 아직 밖에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순서가 반대인 것 같은 느낌. 물론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이곳을 아는 것도 아니고 첫날 밤 인상이라는 건 틀릴 수 있으니까요.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머릿속에서 한번 스쳐 지나갔어요. 아내는 피곤하다며 먼저 들어갔고 저는 호텔 근처 골목을 조금 더 걷다가 들어갔습니다. 잠들기 전에 그날 본 것들이 머릿속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지갑이 흘러나온 채 잠든 남자, 집 내려주고 그냥 간 택시기사, 밤 10시 골목을 걷는 노인 두 분, 편의점 테이블에 앉아 먹던 사람들. 딱히 무슨 결론을 내리려고 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게 왜 이렇게 낯설지 그 생각이 계속 맴돌았어요. 다음 날 낮에 거래처 미팅이 끝나고 아내와 함께 시장 쪽을 걸었습니다. 관광지에 가보자고 아내가 먼저 말했어요. 저는 사실 관광지보다는 시장이나 골목 상권이 더 눈에 들어오는 사람입니다. 오래된 장사꾼의 버릇이라고 해야 할까요?
어딜 가도 가게 진열이나 손님 흐름이 자연스럽게 눈에 들어와요. 진열대가 어떻게 배치됐는지, 손님이 어디서 멈추는지, 계산대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런 것들이 그냥 보입니다. 그래서 시장 골목으로 발길이 갔어요. 처음에 눈에 들어온 건 가격표였습니다. 큰 간판이 아니라 작게 써붙여 놓은 가격표요. 손글씨인 경우도 있고 조그만 플라스틱 팻말인 경우도 있었는데 어쨌든 가격이 밖에서 보였습니다. 물건마다 가격이 붙어 있었어요. 저는 그게 처음엔 당연하게 봤는데 한 골목을 다 돌고 나서 생각해보니 당연한 게 아니었습니다. 뉴욕 골목 시장에서는 흥정이 기본인 곳들이 있어요. 가격이 적혀 있어도 어디까지나 시작점인 곳들이요. 그런데 여기는 가격표가 붙어 있고 사람들이 그냥 그걸 보고 샀습니다. 더 깎으려고 하거나 딴 데 가서 비교해 오겠다고 하거나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줄이 있는 가게 앞에서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한 명씩 와서 차례가 되면 주문을 하고 계산을 하고 가더라고요. 누가 더 좋은 걸 달라고 요청하거나 옆 사람 것과 비교하거나 하는 일이 없었어요. 흥정도 없고 눈치 싸움도 없었습니다. 파는 사람도 딱히 더 팔려고 뭔가를 권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손님이 뭘 사면 그냥 건네고 다음 손님을 보고 그게 반복됐습니다. 저는 그 흐름을 보면서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긴장이 없었거든요. 파는 사람도 사는 사람도 서로 뭔가를 의심하거나 확인하려는 느낌이 없었습니다. 저는 구경하다가 한 작은 음식 가게 앞에 섰어요. 부침개 같은 걸 굽고 있었는데 냄새가 좋았습니다. 가게 주인인 외국인인 저를 보더니 한국말로 뭔가 말하다가 손짓으로 크기가 작은 걸 하나 집어 보여줬어요. 영어는 아니었지만 뜻은 전달됐습니다. 처음 먹는 사람한테는 이 크기가 낮다는 의미인 것 같았어요. 비싼 메뉴가 아니라 작고 간단한 걸 먼저 권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게 낯설었습니다. 장사꾼이 손님한테 덜 비싼 걸 먼저 권한다는 게요. 저는 잠깐 그 사람을 다시 봤어요. 무슨 속셈이 있나 하고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이게 처음 먹는 사람한테 맞는 것 같아서 보였어요. 뉴욕에서 저는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처음 온 손님이면 좋은 거 보여주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보기 좋고 값이 나가고 한 번에 인상을 남길 수 있는 것. 그게 장사 아닌가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손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잘 모르는 곳에 처음 들어갔는데 가장 비싼 게 먼저 나오면요. 저는 그 생각을 그날 처음 해봤습니다. 20년 넘게 장사를 해오면서 처음으로요. 가게 주인이 권한 걸 하나 샀어요. 맛은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한식에 익숙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먹고 나서 뭔가 묵직하게 남은 건 맛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이 저한테 굳이 덜 비싼 걸 먼저 줬다는 거였어요. 팔리는 게 우선이 아니라 이게 이 사람한테 맞는 것 같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한 것처럼 보였거든요. 저는 골목을 걸으면서 자꾸 그 생각을 했습니다. 설득해서 팔리는 게 장사인 줄 알았는데 설득 없이도 팔리는 게 장사라면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물건의 차이일 수도 있고 가격의 차이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그날 골목에서 본 건 물건이나 가격보다 다른 무언가처럼 느껴졌습니다. 손님이 의심하지 않고 파는 사람도 의심하지 않는 것. 그게 장사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건지 저는 그날 골목에서 그 질문을 처음 갖게 됐습니다. 그 질문은 그날 저녁 아주 작은 돈통 앞에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시장 골목을 빠져나오려다 발을 멈춘 건 좁은 모퉁이에 놓인 과일 가판 때문이었습니다. 나무 상자 위에 귤 봉지 몇 개와 군고구마 봉투가 줄지어 있었고 각각 손글씨로 쓴 가격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플라스틱 통 하나가 뚜껑도 없이 놓여 있었고요. 통 안에는 지폐 몇 장과 동전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주인은 없었습니다. 잠깐 자리를 비운 거겠거니 생각하며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제 옆을 지나던 아주머니 한 분이 별다른 망설임 없이 귤 한 봉지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통 안을 들여다보더니 지폐 한 장을 넣고 동전 몇 개를 직접 꺼내 거스름돈을 챙긴 뒤 봉지를 손목에 걸고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전 과정이 10초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멈춰서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그 장면을 이상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장바구니를 끌고 지나가는 노인도, 옆 가판 앞에 선 젊은 여성도, 그 뒤로 걸어가던 학생도 돈통 쪽으로 시선을 주지 않았습니다. 마치 원래 그래야 하는 것처럼, 마치 늘 그래 왔던 것처럼요. 그 골목에서 걸음을 멈춘 사람은 저 하나였습니다. 저는 뉴욕에서 작은 델리 카운터를 운영합니다. 15년째 해온 일입니다. 계산대는 언제나 입구 바로 옆에 붙여둡니다. 손님이 가게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시야 안에 잡히게요. 잘 팔리는 음료나 간식은 계산대 주변 아니면 매장 가장 안쪽에 놓습니다. 손님이 물건을 가지러 이동하는 동안 다른 것들도 눈에 띄게 하려는 겁니다. 카운터 위에는 작은 스티커도 하나 붙어 있습니다. 보안 카메라 작동 중이라고요. 카메라는 실제로 있습니다. 없어도 스티커는 붙였을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저는 카운터 안에 서 있을 때 손님의 손을 봅니다. 의식해서 보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자동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손님이 상품을 집으면 그 손이 어디로 가는지 자연스럽게 눈이 따라가요. 오래 장사를 하다 보면 생기는 습관입니다. 직원들한테도 계산대 앞을 벗어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자리를 비워야 할 때는 반드시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채웁니다. 카운터가 빈다는 건 그 시간 동안 가게가 무방비 상태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뉴욕에서 장사를 배웠고 뉴욕에서 그렇게 살아남았으니까요. 손님을 믿는 것과 손해를 줄이는 것은 반대 방향에 있는 선택지였고 저는 늘 손해를 줄이는 쪽을 골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눈앞에는 뚜껑도 없는 플라스틱 통이 골목 모퉁이에 그냥 놓여 있고 모르는 사람이 거스름돈을 직접 꺼내가고 아무도 그걸 이상하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그 통을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지폐가 몇 장인지 세어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세는 것 자체가 어색하게 느껴졌으니까요. 대신 제가 계속 신경이 쓰였던 건 통 안에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 통이 그 자리에 계속 놓여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오늘만 놓인 게 아니라 어제도 그 전날도 아마 꽤 오래전부터 그 자리에 있었을 거라는 것. 주인이 자리를 비워도 아무도 그 통을 들고 가지 않는다는 전제 위에서 이 가판대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 뉴욕에서 저는 그런 전제를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자리를 비우면 안 되고 자리를 비워야 할 땐 누군가 대신 지켜야 하고 그것도 안 되면 아예 손님 접근 자체를 구조적으로 막아두는 방식을 택합니다. 그게 비용을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골목에서는 그 구조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냥 물건이 있고 가격이 있고 통이 있었습니다. 한참을 서 있다가 잠시 후 주인으로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어디선가 걸어오셨습니다. 크게 서두르는 기색 없이 가판 앞에 서서 물건 상태를 확인하더군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제 한국어는 아직 서툴러서 동행한 동생이 옆에서 통역을 도와줬습니다. 없어지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잠깐 생각하더니 짧게 대답하셨습니다. 가끔은 있죠. 근데 대부분은 괜찮아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설명하지 않으셨고 불안한 표정도 아니었습니다. 당연한 일을 당연하게 말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그 대답이 마음에 오래 걸렸습니다. 아무도 안 가져간다거나 우리 동네 사람들은 다 착하다거나 하는 말이 아니었으니까요. 할머니는 가끔 없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통을 그 자리에 두고 있었고요. 그게 어떤 선언보다 무겁게 들렸습니다. 저는 통 안의 돈보다 그 통이 계속 그 자리에 있다는 사실에 더 놀랐습니다. 가끔 손해를 보면서도 방식을 바꾸지 않는다는 것, 손님을 의심하는 방향 대신 믿는 방향을 선택한다는 것. 뉴욕에서 저는 그 두 가지가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믿는 것은 비용이고 손해를 줄이는 게 현명한 장사라고요.
그런데 이 골목 모퉁이에서 두 가지는 완전히 다른 방향이었습니다. 저도 귤 한 봉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지폐를 세어 통 안에 넣으면서 거스름돈은 굳이 꺼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놔두고 싶었습니다. 골목을 빠져나오면서도 그 플라스틱 통이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뚜껑도 없이, 자물쇠도 없이, 카메라 스티커도 없이, 그냥 거기 있는 통이요. 밤이 깊어질수록 서울의 골목은 오히려 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낮에 시장을 걸을 때도 사람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밤 10시가 지나 포장마차 골목에 들어서자 그보다 더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좁은 골목 양옆으로 천막이 줄지어 있고 그 사이에 사람들이 빼곡히 서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 그대로 퇴근한 것처럼 보이는 분들이 외투를 입고 서서 뭔가를 먹고 있었고 혼자 온 중년 남성이 국물을 후루룩 마시며 핸드폰을 내려다보고 있었고 여학생들이 떡볶이 봉지를 들고 웃으며 이야기 중이었습니다. 냄새가 제일 먼저 왔습니다. 어묵 국물 냄새, 간장이 타는 냄새, 닭꼬치 굽는 연기, 기름 냄새가 다 섞여서 골목 전체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찬 공기에 수증기가 모락모락 올라오는 게 보였고요. 처음 들어선 포차 앞에 멈춰서자마자 주인 아저씨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말도 없이 국물을 한 컵 떠서 제 쪽으로 내밀었습니다. 어묵이 2~3개 담긴 국물이었어요. 저는 반사적으로 지갑을 꺼내려 했는데 아저씨가 손을 저으며 짧게 말했습니다. 그냥 드세요. 무슨 뜻인지 바로 이해가 안 됐습니다. 서비스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냥 국물이에요 라고 하더군요. 이미 끓여놓은 국물이니 한 컵 정도는 별것 아니라는 투였습니다. 저는 그 컵을 2손으로 감쌌습니다. 밤바람이 꽤 차던 날이었고 국물 열기가 손바닥 전체로 올라왔습니다. 잠깐 서서 그 온기를 느끼고 있으니 이게 손님을 붙잡으려는 전략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추운 밤에 골목에 서 있는 사람한테 따뜻한 걸 먼저 건네는 것. 아저씨한테는 그게 그냥 당연한 일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떡볶이와 닭꼬치를 시켜 먹으면서 자꾸 포차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음식 장사를 오래 해온 사람으로서 아저씨의 동선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손님이 자리를 떠나면 바로 천막 안쪽을 닦고 국물이 줄면 물을 보충하고 어묵이 한쪽으로 쏠리면 손으로 집어 다시 세워두었습니다. 크게 요란한 행동이 없는데도 포차는 내내 정돈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저한테는 그게 오히려 어려운 일입니다. 바쁠수록 손님 눈에 안 보이는 곳부터 어지러워지거든요. 뉴욕 가게에서 저녁 피크타임이 지나면 카운터 뒤쪽은 늘 뒤죽박죽입니다. 앞면만 겨우 정리해두는 거죠. 한참 먹다가 궁금한 게 생겨서 물었습니다. 언제까지 여세요? 아저씨는 국물을 한번 저으면서 짧게 대답했습니다. 손님 있을 때까지요. 저는 그 말을 수첩에 받아 적었습니다. 손님 있을 때까지. 그 한마디가 뉴욕에서 제가 해온 방식과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저는 밤 9시가 지나면 손님이 있어도 슬슬 마무리를 시작합니다. 9시 반부터는 카운터 조명을 반만 켜둡니다. 직접 나가달라고 말하기 불편하니까 불로 대신 이야기하는 거죠. 손님들은 눈치를 채고 하나둘 나갑니다. 오래 하다 보니 습관이 됐고 어느 순간부터 9시 이후에는 마음이 이미 닫혀있는 상태로 장사를 하게 됐습니다. 몸은 카운터 앞에 있어도 머릿속으로는 이미 문을 잠그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저씨는 손님이 있으면 불을 끄지 않습니다. 저는 수첩을 꺼내서 몇 가지를 더 적었습니다. 포차 조명이 향하는 방향, 메뉴가 놓인 순서, 손님들이 서 있는 위치, 골목을 지나가던 사람이 자연스럽게 걸음을 늦추는 지점, 국물 냄새가 가장 강하게 퍼지는 자리, 의도해서 만들어진 배치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었지만 결과적으로 사람을 멈추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뉴욕에서 저는 손님 동선을 고민할 때 늘 한 가지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손님이 어디서 물건을 짚고 어디서 계산하고 어디서 나가는가. 그 흐름을 어떻게 설계하면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는가. 장사는 결국 그 유도를 잘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포차에는
유도라는 말이 잘 맞지 않습니다. 손님이 오면 편하게 있을 수 있도록 공간을 열어두는 것에 더 가깝습니다. 국물을 먼저 건네는 것도, 늦게까지 불을 켜두는 것도 손님을 어딘가로 이끌기 위해서라기보다 손님이 원하는 만큼 머물 수 있게 하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이게 아저씨 한 사람이 유난히 친절한 사람이어서 가능한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자꾸 생각에 맴돌았습니다. 아까 본 돈통도 이 포차도 어떻게 보면 상인 한 사람의 선의에 기대는 방식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그렇게만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이 골목에는 밤늦게도 사람이 흐르고 있고 퇴근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고 혼자 온 손님도 서서 먹을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상인 혼자가 아니라 그 흐름 전체가 이 포차를 가능하게 만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저씨가 밤늦게까지 불을 켜두는 것도 이 도시가 밤에도 사람이 걸어다니는 골목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가능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저씨가 불을 끄지 않으니까 골목에 사람이 계속 모이는 것이기도 하겠죠. 둘이 서로를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수첩을 닫으면서 저는 마지막으로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이 돈통과 이 포차가 가능한 건 상인 한 사람의 선의가 아니라 도시 전체의 밤이 그 선의를 받쳐주고 있어서인 건 아닐까? 그렇다면 그 받침은 어디서 시작된 걸까요? 그 답을 찾으려고 저는 포차 골목을 나와 사람들의 발걸음을 따라갔습니다. 포차에서 나온 손님들은 특별한 방향 없이 흩어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조금 따라가 보니 결국 두 방향으로 모였습니다. 지하철역 입구와 버스 정류장이었습니다. 저는 그 흐름을 따라 걸었습니다. 딱히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어디로 사라지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지하철역 입구는 골목에서 두 블록도 안 됐습니다. 계단을 내려가자 기찰구 쪽 조명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사람들이 카드를 찍고 들어가는 소리가 짧게 반복됐습니다. 개찰구 너머 통로벽에는 노선도가 붙어 있었고 화살표가 선명하게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처음 오는 사람도 잠깐 멈춰서 보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승강장에 내려서자 생각보다 사람이 많았습니다. 플랫폼 조명은 낮과 다름없이 밝았고 안내판에는 다음 열차가 몇 분 후에 오는지 숫자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이 시간에도 열차가 정해진 간격으로 온다는 것,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의심 없이 기다린다는 것이 새삼스럽게 느껴졌습니다. 플랫폼 한쪽 벤치에 노인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내서 뭔가를 확인하더니 다시 품 안에 넣으셨습니다. 버스 도착 시간을 보셨던 것 같았습니다. 혼자서 밤 지하철을 타시는 게 그분한테는 전혀 특별한 일이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냥 오늘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인 것처럼요. 조금 떨어진 자리에는 술 기운이 있어 보이는 중년 남성이 벽에 등을 기댄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열차가 들어오는 소리가 나자 눈을 뜨고 문이 열리자 조용히 올라탔습니다. 어느 역에서 내려야 하는지 아는 사람처럼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 사람이 혼자 이 시간에 밖에 있을 수 있는 건 그냥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도시가 밤에도 작동하고 있으니까요. 저는 다시 지상으로 올라와 버스 정류장 쪽으로 걸었습니다. 정류장 지붕에는 조명이 켜져 있었고 전광판에는 다음 버스가 몇 분 후에 온다는 숫자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노선 번호와 방향이 한눈에 읽혔습니다. 정류장 옆에는 택시 몇 대가 줄지어 서 있었고 그 앞으로 늦은 시간에도 승객들이 하나씩 타고 사라졌습니다. 그 옆 편의점은 유리문 너머로 환하게 불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누군가 안에서 컵라면을 고르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잠깐 멈춰서서 그 불빛들을 바라봤습니다. 지하철 입구의 형광등, 개찰구의 단말기 불빛, 승강장 안내판, 버스 정류장 전광판, 택시 승강장 표지, 편의점 간판, 어느 하나도 꺼져 있지 않았습니다. 포차 골목에서 이쪽까지 걸어오는 동안 불빛이 끊기는 구간이 없었습니다. 사람이 걸어야 하는 길마다 빛이 있었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려주는 안내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포차 아저씨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손님 있을 때까지요. 아저씨가 밤늦게까지 불을 끄지 않을 수 있는 건 손님이 그 시간에도 거리로 나올 수 있어서입니다. 그리고 손님이 나올 수 있는 건 나온 뒤에 집으로 돌아갈 길이 있어서고요. 지하철이 있고 버스가 있고 택시가 있고 어두운 구간이 없는 귀갓길이 있어서입니다. 그 길이 있으니까 손님이 나오고 손님이 나오니까 상인도 불을 켜두고 상인이 불을 켜두니까 또 사람이 모이는 겁니다. 그 순환이 이 도시의 밤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뉴욕에서 저는 왜 9시가 넘으면 조명을 줄였을까요? 단순히 피곤해서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시간 이후에는 가게 앞 거리가 저한테 안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손님이 올지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이 있었습니다. 그 불안이 조명 하나에 담겨 있었던 겁니다. 저는 불을 줄임으로써 그날의 장사를 마무리하는 게 아니라 그날의 불안을 종료하고 있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도시의 밤에는 그 불안의 자리에 다른 무언가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끊기지 않는 불빛이었습니다. 포차 아저씨 한 사람이 착해서 늦게까지 문을 여는 게 아니라는 걸 저는 그 정류장 앞에서 처음으로 제대로 이해했습니다. 이 도시가 밤에도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으니까 상인도 그 시간만큼 더 불을 켜둘 수 있는 겁니다. 선의가 구조 위에 얹혀 있었습니다. 저는 걸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믿기 어려운 도시에서 정말 잃어버린 물건도 돌아올까요? 그 질문이 떠오른 것은 순전한 호기심이었습니다. 그날 밤까지만 해도요. 숙소로 돌아와 짐을 내려놓으면서 저는 처음으로 주머니를 확인했습니다. 지갑이 없었습니다. 처음엔 가방 안을 뒤졌습니다. 없었습니다. 외투 안주머니도 확인했습니다. 없었습니다. 아까 지하철에서 앉았다가 일어날 때 떨어뜨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금이 꽤 들어있었고 카드도 2장 있었습니다. 뉴욕 카드와 여행용 카드였습니다. 아내가 바로 분실물센터에 연락해보자고 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없어졌을 거라고 했습니다. 사실 그건 제가 알고 있는 지식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뉴욕에서 지갑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카드는 바로 정지시키는 게 먼저고 현금은 처음부터 포기합니다. 지갑이 통째로 돌아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가끔 카드와 신분증만 빠진 채 돌아오는 일이 있기는 합니다만 현금이 그대로 있는 경우는 제 주변에서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아내는 그래도 한번 해보자고 했습니다. 저는 그냥 맡겨뒀습니다. 기대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락이 왔습니다. 분실물 보관소에 지갑이 접수돼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하철 노선과 구간까지 정확히 맞았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2번 읽었습니다. 아내가 옆에서 거봐요 라고 했는데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보관소에 가서 신분증을 보여주고 창고 직원에게 지갑을 받았습니다. 직원은 확인해보세요 라고 짧게 말했습니다. 저는 지갑을 열었습니다. 현금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카드도 2장 다 있었습니다. 영수증 몇 장과 메모 쪽지까지 제가 넣어뒀던 것들이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직원을 향해 뭔가 말하려고 했는데 적당한 말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은 했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직원은 고개를 짧게 끄덕이고 다음 손님 쪽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그분한테는 그냥 일이었습니다. 접수된 분실물을 보관했다가 주인에게 돌려주는 일이요. 저는 건물 밖으로 나와 잠깐 서 있었습니다. 지갑을 다시 한번 열어봤습니다. 현금을 손가락으로 세어봤습니다. 맞았습니다. 한 장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뉴욕에서 저는 15해 동안 장사를 하면서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가게에서 손님이 잔돈을 두고 가면 다음에 올 때 돌려준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뭔가를 잃어버리고 그것이 온전히 돌아온 적은 없었습니다. 그것도 현금이 든 채로요. 저는 지갑을 주머니에 넣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이 조용했습니다.
기쁘다기보다는 뭔가가 조용히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오후에는 비가 내렸습니다. 아침까지는 맑았는데 점심 이후로 하늘이 흐려지더니 골목을 걷는 중에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산이 없었습니다. 숙소에 두고 나왔거든요. 잠깐 처마 아래로 들어가서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옆 식당 문이 열리더니 안에서 주인 아주머니가 고개를 내미셨습니다. 우산 가져가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손에 접이식 우산 하나를 들고 계셨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잠깐 쓰고 두고 가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지나가다 주셔도 되고요. 라고요. 저는 우산을 받아들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이미 안으로 들어가 계셨습니다. 거스르기도 전에 문이 닫혔습니다. 작은 일이었습니다. 우산 한 개를 빌려주는 것,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우산을 들고 걸으면서 자꾸 지난 며칠의 장면들이 겹쳐왔습니다. 가격표 앞에서 비싼 걸 먼저 권하지 않던 상인, 뚜껑 없이 놓인 돈통, 추운 밤에 먼저 건네받은 국물 한 컵, 손님 있을 때까지 불을 끄지 않는 포차, 밤에도 끊기지 않던 불빛의 동성, 그리고 현금이 그대로 든 채 돌아온 지각. 이것들은 제각각 다른 장면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한 일이었고 다른 장소에서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게는 다 하나로 이어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같은 태도에서 나온 다른 모습들이라는 느낌이요. 상대를 일단 믿어보는 것. 그리고 그 믿음이 손해로 끝나더라도 방식을 바꾸지 않는 것. 그게 이 도시 어딘가에 조용히 흐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신뢰라는 말을 조금 다르게 이해했습니다. 그건 누군가가 착하다는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표지판처럼 붙여놓는 구호도 아니었어요. 돈통 앞에서 손이 멈추지 않는 것, 남의 지갑을 보고도 자기 길을 가는 것, 비 맞는 사람에게 우산을 내밀고 다시 받을지 오래 따지지 않는 것, 그런 작은 행동들이 매일 쌓이면 어느 골목은 숫자로 설명하기 어려운 얼굴을 갖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누가 저에게 한국이 정말 세계에서 가장 신뢰받는 거리냐고 묻는다면 저는 조사표를 꺼내지는 못할 겁니다. 다만 제가 본 거리에서는 사람들이 서로를 먼저 범인처럼 보지 않았다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장사를 하는 제게는 그 차이가 꽤 컸어요. 저는 비를 맞으며 걷다가 수첩을 꺼냈습니다. 우산을 겨드랑이에 끼우고 펜을 들었습니다. 뉴욕으로 돌아가면 무엇을 바꿔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카운터 앞을 잠깐 비워도 되지 않을까? 카메라 스티커 없이 가게를 꾸며볼 수 있을까? 9시 반에 조명을 반만 켜는 대신 손님이 남아있으면 그냥 두면 어떻게 될까? 이 모든 게 뉴욕에서도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환경이 다르고 동네가 다르고 손님이 다르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확실해졌어요. 저는 그동안 손해를 줄이는 것과 손님을 믿지 않는 것을 같은 말로 쓰고 있었습니다. 그게 당연한 줄 알았죠. 그런데 이 도시에서는 그 두 가지가 같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 간격 안에 무언가가 있었어요. 아직 제가 다 이름 붙이지 못한 무언가요. 수첩을 닫고 우산을 폈습니다. 빗소리가 골목 지붕을 두드렸습니다. 뉴욕으로 돌아온 뒤 저는 한복 이야기를 크게 떠들지 않았습니다. 직원들한테도 단골 손님들한테도요. 여행 잘 다녀왔냐고 묻는 사람들한테는 좋았다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한국 음식이 맛있었다거나 거리가 깨끗했다거나 하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하려면 길어질 것 같았고 길어지면 제가 직접 본 것보다 커질 것 같았습니다. 대신 가게로 돌아온 첫날 아침 저는 카운터 앞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예전 눈으로 보는 것과 달랐습니다. 입구 쪽 조명이 생각보다 어두웠고 밖에서 안을 들여다봤을 때 메뉴판 글씨도 잘 읽히지 않았어요. 계산대 주변 진열은 손님이 편하게 지나가기엔 조금 좁았고요. 늘 그랬으니까 이상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는데 한번 눈에 들어오자 계속 걸렸습니다. 그날 퇴근 후에 조명 2개를 교체했습니다. 입구 쪽과 메뉴판 위쪽이었습니다.
다음날 출근한 직원이 뭔가 달라졌다는 표정으로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밝아졌네요. 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냥 오래됐던 거 바꿨다고 했습니다. 왜 바꿨는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메뉴판 글씨도 다시 인쇄했습니다. 가격을 좀 더 크고 선명하게요. 손님이 카운터까지 오기 전에 이미 뭘 살지 결정할 수 있게 하고 싶었습니다. 서울시장 골목에서 가격표가 먼저 보였던 것처럼 계산대 앞에 서기 전부터 손님 손에 선택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단골 한 명이 글씨 커졌네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보기 편하게 했다고만 했습니다. 계산대 앞 진열도 조금 바꿨습니다. 방어적으로 쌓아두었던 물건들을 한 줄씩 뒤로 밀었어요. 직원이 왜 이걸 뒤로 빼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손님 다니는 길 넓히는 거라고 했죠. 직원은 잠깐 고개를 갸웃했지만 그냥 했습니다. 손님이 들어와서 나가는 동선이 조금 더 자연스럽게 흘렀습니다. 큰 변화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가게 안이 이전보다 덜 막혀 보였습니다. 카운터에서 손님 손을 따라가는 습관은 바로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지금도 가끔 그렇게 됩니다. 오래된 습관이니까요. 다만 그 시선이 의심에서 출발한다는 걸 이제는 압니다. 그걸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다릅니다. 변화 중에 제가 가장 오래 망설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늦가을 어느 저녁 문 닫을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손님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나이 지긋한 분이었고 밖에서 한참 서 있다가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외투가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카운터 안쪽에 있던 수프 한 컵을 꺼내 계산대 위에 올려뒀습니다. 따뜻한 거 드시고 고르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잠깐 멈추더니 컵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저는 그 손을 보면서 서울 포차 골목이 생각났습니다. 밤바람이 차던 날 아저씨가 말도 없이 국물을 내밀던 것. 저는 그때 그 온기를 두 손으로 받았었죠. 그 느낌이 지금 제 카운터 위에서 다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비 오는 날에는 계산대 한쪽에 작은 상자를 뒀습니다. 접이식 우산 몇 개를 넣어두고 작은 쪽지를 붙였어요. 필요한 분은 가져가세요. 돌려주셔도 되고 안 되셔도 됩니다. 직원이 처음에 좀 의아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거 다 가져가면 어떡해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럼 다시 채우면 되죠? 라고 했습니다. 직원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우산은 며칠 사이에 2개가 나갔습니다. 1개는 돌아왔고 1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결과를 보면서 서울 골목 할머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가끔은 있죠. 근데 대부분은 괜찮아요. 할머니는 그 말을 담담하게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9시 반에 조명을 줄이는 습관도 바꿨습니다. 정화피는 손님이 있으면 줄이지 않기로 했어요. 처음 며칠은 어색했습니다. 몸이 시간을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계속했습니다. 그날 장부 한쪽에 짧게 적어뒀습니다. 오늘은 손님이 2명 더 들어왔다. 저는 한국에서 본 것들을 뉴욕에 그대로 옮기려 한 게 아닙니다. 포차를 차릴 수도 없고 골목 구조도 다르고 손님도 다릅니다. 여기서 똑같이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건 지금도 모릅니다. 다만 그 도시의 골목들이 제 안에 남긴 것은 하나였습니다. 장사란 손해를 줄이는 일이기도 하지만 사람을 맞이하는 일이기도 하다는 것. 저는 오래전에 그 2번째를 어딘가에 내려놓고 왔었습니다. 돈통이 그냥 놓여 있어도 되는 골목, 밤늦게까지 불이 꺼지지 않는 포차, 다음날 아침 현금이 그대로 든 채 돌아온 지갑. 그것들이 저한테 무언가를 조용히 바꿔놨습니다. 선언 없이 설명 없이 그냥 그 장면들이 남아서요. 오늘도 저는 9시 반에 조명을 줄이지 않았습니다. 비가 오면 상자 안 우산을 채워둡니다. 늦게 들어온 손님한테는 따뜻한 걸 먼저 내밉니다. 그게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